이 아저씨 공장 옆 포장마차 아저씨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핑복 차림의 11살 아이가 제 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화면 속엔 6년 전 남편 민도겸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방파제 끝 벤치에 앉아 휴대폰 속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속삭이는 게 남은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적 있으신가요? 살아갈 이유가 사라진 듯한 그 공허함,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순간. 혹시 겪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6년 전 바다에서 사라졌던 남편, 왜 그는 죽음을 가장하고 살아야만 했을까요? 누가 무엇이 그를 숨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년째 맞이하는 추모제 날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카페 겸 기념품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방파제 끝 벤치에 앉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떠올리는 게 제게 남은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6년 전 그날 남편은 대형 해운회사 동열라인의 기관사로 화물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친 밤 선박이 침몰했고 남편을 포함한 6명의 선원이 실종됐습니다. 나흘 뒤 해경이 찾아와 사망 확인서를 내밀었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지만 회사 측에서 보낸 보상금과 공식 사과문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이 됐고 저는 30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매일 새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닷가 마을을 떠날까도 생각했지만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카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곳이 남편과 제가 함께했던 마지막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는 매년 추모제 날이면 함께 방파제에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혼자 나왔습니다. 오후 4시쯤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 속 남편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또 파도 보러 왔어. 혼잣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아이 목소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 아저씨, 공장 옆 포장마차 아저씨네. 고개를 돌리니 서핑보드를 든 아이가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리안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제 카페 단골이었습니다. 엄마를 교통사고로 잃고 외할머니와 사는 11살 아이였습니다. 방과 후면 카페에 들러 핫초코를 마시며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리안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공단 쪽이요. 할머니랑 가끔 가는데 포장마차 아저씨가 이 사진이랑 진짜 똑같아요. 키도 크고 여기 눈썹 있잖아요. 아이가 화면 속 남편의 눈썹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그 아저씨도 눈썹에 흉터 있어요. 완전 똑같던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안아, 그 포장마차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 네,
우리 할머니 다니는 병원 근처예요. 공단 입구 쪽에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해경도 회사도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모두 남편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남편이 6년 동안 어딘가 숨어 살고 있었다면?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 문을 닫고 리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안아, 이모랑 같이 그 포장마차 가볼래? 네. 할머니가 오늘 병원 가시는데 같이 가요. 오전 10시 저는 리안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공단 지대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점점 멀어지고 회색빛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단 입구는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뒤얽힌 곳이었습니다. 리안이 제 손을 잡고 앞장섰습니다. 저기에요. 저 모퉁이 돌면 포장마차 있어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빨간색 천막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키, 체격, 서 있는 자세, 모든 게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옆모습이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예요. 리안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포장마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라면을 저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6년이면 목소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라면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만요. 남자가 서둘러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라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고개를 돌린 채 다른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민도겸 씨 아니세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 유진아예요. 오빠 아내.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보신 겁니다. 전 그런 이름 모릅니다. 오빠 제 눈을 봐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것을, 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 민도겸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왜요? 왜 죽은 척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감촉, 힘의 색이 모든 게 남편 그대로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제발 모르는 척하고 가주세요. 남자가 눈빛으로 뒤쪽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고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동열라인 사람들이에요. 절 감시하고 있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6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회사. 그들이 남편을 감시하고 있다니. 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제발 가주세요. 당신이 위험해져요. 남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 카페 주소예요. 꼭 연락해요. 남편이 명함을 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리안의 손을 잡고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안이 제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리안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 2층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섰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진아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6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내일 밤 9시 공단 끝 구름다리 건너면 작은 공원 있어. 거기서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6년 동안 죽은 줄 알고 매년 추모제를 지냈던 그 사람이 지금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카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수도 없이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저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문을 닫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년 전보다 야윈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알아볼까요? 저도 많이 변했을 텐데. 저녁 8시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공단까지 가는 1시간 반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그 바닷가였습니다. 9시 10분 전 저는 공단 끝 구름다리에 섰습니다. 낡은 철제 다리였습니다. 발밑으로 화물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6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빠.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달려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남편의 가슴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조금 다른 듯 하면서도 분명히 남편의 냄새였습니다. 미안해, 진아야. 정말 미안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몸을 떼어냈습니다. 앉아. 얘기해야 할 게 많아.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그날 배가 침몰한 건 맞아. 하지만 폭풍 때문이 아니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열라인은 오래전부터 불법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어. 나는 기관사로 일하면서 그걸 알게 됐지. 선박 정비는 제대로 안 하면서 불법 투기로만 돈을 벌었어. 그날도 그랬어. 폐기물을 싣고 가던 중에 선체 결함으로 침몰한 거야. 그럼 회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정도가 아니야. 그들은 진실을 완전히 묻어버렸어. 선원 6명 중 4명이 그날 밤 죽었어. 나랑 기관장 1명만 살아남았어. 우리는 구명 보트를 타고 표류하다가 어선에 구조됐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선 선장이 우릴 육지로 데려다 줬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틀 뒤 회사 사람들이 나타났어. 정확히는 회장 마성도의 비서실장이었지. 그 사람이 뭐라고? 우리한테 선택지를 줬어. 죽은 걸로 처리하고 입을 다물면 가족들은 안전하다고. 만약 진실을 밝히려 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진다고 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기관장은 거부했어. 그 사람은 아내랑 딸이 있었거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했어. 그런데 그날 밤 기관장이 병원에서 추락사했어. 자살로 처리됐지. 그게 자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확신은 없어. 하지만 그날 밤 기관장 병실에 회사 사람들이 왔다 갔어. 다음 날 아침 기관장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너와 부모님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죽은 걸로 처리하고 새 신분증을 받았어. 이름도 바꿨어. 그렇게 6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시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부모님께 한번 접촉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협박했지. 부모님은 6년 동안 그 비밀을 안고 사셨어. 널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보이던 그 슬픈 눈빛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위해 침묵하셨던 겁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어. 감시를 받고 있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낮에 본 그 검은 차, 저 사람들은 매일 나를 지켜봐. 내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만약 너와 접촉한 게 들키면 너도 위험해져. 그럼 지금은요? 지금 이 순간도 감시받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좀 덜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오늘 만난 것도 절대 티내면 안 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대로 계속 살 순 없잖아요.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 거예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1년만 참자고 생각했어. 그런데 1년이 2년 되고 2년이 6년이 됐어. 이제는 방법이 없어 보여. 방법을 찾아요. 꼭 찾을 거예요. 진아야, 상대가 누군지 알아? 동열라인 마성도 회장은 정치권이랑 해경 윗선까지 다 연결돼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도움을 받으면 돼요. 변호사를 찾아가요. 제대로 된 변호사.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 자칫하면 너까지 위험해져. 전 상관없어요. 오빠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추운데 왜 얇게 입고 왔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6년 전에도 남편은 늘 이랬습니다. 저보다 자기 옷을 먼저 벗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응, 다시는 떠나지 마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그날 밤 우리는 2시간 넘게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공단에서 용접 일을 하다가 지금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시를 받으면서도 최대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다고 리안이라는 아이가 매일 와서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널 나한테 데려온 거구나. 리안이 아니었으면 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택시 타. 오빠는요? 나는 걸어갈게. 여기서 10분 거리야. 저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순 없었습니다. 남편을 6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만든 그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해양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쳤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지만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오아람 변호사. 소개란을 읽어보니 해양사고와 기업 불법 행위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저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죽은 걸로 처리된 남편이 살아있습니다.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됐다는 이유로 죽음을 강요당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서울 시내 한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12층 법무법인 정의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응접실이 나왔습니다. 곧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쓴 분이었습니다. 유진아 씨 맞으시죠? 저는 오아람 변호사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전화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6년 전부터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통보, 회사의 보상금, 그리고 며칠 전 리안을 통해 남편을 다시 만난 일까지. 오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남편분께서 회사의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고 하셨죠? 네, 불법 폐기물 투기와 선박 정비 부실이라고 들었어요. 그걸 증명할 증거가 있나요? 그건 아직 남편한테 자세히 못 물어봤어요. 오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매우 위험합니다.
동열라인은 국내 3대 해운사 중 하나예요. 정치권 로비도 강하고 법무팀도 막강하죠. 개인이 맞서기엔 너무 큰 상대입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둘째, 남편분이 직접 증언해야 해요. 셋째, 유진아 씨와 가족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남편을 6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둘 순 없어요. 오 변호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남편분을 만나야겠네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만나주실 수 있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내일 밤 같은 곳에서. 다음 날 밤 저는 오 변호사와 함께 공단 끝 공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를 보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이분이 오아람 변호사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도겸 씨, 6년 전 그날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동열라인 소속 화물선 명진호에서 기관사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회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화물 운송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일을 해왔어요. 오 변호사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물칸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드럼통들을 발견했죠. 산업 폐기물 표시가 돼 있었어요. 선장에게 물었더니 회사 지시라고 하더군요. 그때 신고는 안 하셨나요?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선장이 막았어요. 내가 신고하면 우리 모두 일자리 잃는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라고 했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전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불법 투기를 중단해 달라고요. 그런데 답변은 황당했어요. 한 항차만 더 나가면 그 이후로는 정상화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답변을 믿으셨나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증거로 남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승선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6년 전 그날 우리는 폐기물을 가득 싣고 출항했어요. 폭풍 경보가 있었지만 회사는 강행했어요. 밤 11시쯤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기관실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선체가 기울었어요. 선박 결함이었나요? 네. 평소에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회사가 비용 아끼려고 최소한의 정비만 했거든요. 그날 밤 선체 용접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기관실에 있던 동료 2명이 그 자리에서 익사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랑 기관장 그리고 갑판원 2명이 구명 보트를 탔어요. 하지만 선장과 항해사는 끝까지 배에 남아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았죠. 구조는 어떻게 되셨나요? 이틀 동안 표류했어요. 세 번째 날 새벽 조업 중이던 어선이 우릴 발견했어요. 어선 선장은 좋은 분이었어요. 우릴 육지로 데려다주고 병원까지 연결해줬어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뒤 회사 사람들이 왔어요. 정확히는 마성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죠. 그 사람은 우리 4명을 하나씩 따로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선택지를 줬어요. 첫 번째, 죽은 걸로 처리하고 입을 다물면 가족들은 안전하다. 두 번째, 살아있다고 밝히면 가족들이 위험해진다. 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이었군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기관장이 거부했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기관장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로 처리됐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 변호사도 펜을 멈췄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그날 밤 기관장 병실에 회사 사람들이 다녀간 건 확실해요. 간호사가 봤어요. 다음 날 아침 기관장은 시신이 됐고요. 나머지 두 분은요? 갑판원 두 명은 바로 회사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도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결국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아랑 부모님을 생각하면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걸로 처리됐어요. 새 주민등록증을 받았고 이름도 바꿨어요.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그 이후로는요? 회사에서 감시를 붙였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처음엔 공단에서 용접 일을 했어요. 그러다 1년 전부터 포장마차를 시작했죠. 6년 동안 계속 감시를 받으셨나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검은 차가 포장마차 근처를 계속 지나다녀요. 밤에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오 변호사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도겸 씨, 증거가 필요해요. 당시 선박도면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녹음 파일, 뭐든 좋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제가 사는 컨테이너 방에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남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공단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숙소가 줄지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금간 전기난로,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책상 서랍을 열고 커다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봉투 안에는 구겨진 선박도면, USB, 그리고 작은 녹음기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선박 도면은 명진호의 구조도예요. 용접 부실 부분이 표시돼 있어요. USB에는 회사 내부 문서가 들어 있어요. 불법 투기 관련 이메일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사고 나기 전에 백업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녹음기는요? 회사 비서실장이 병원에 왔을 때 몰래 녹음한 거예요. 협박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오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소송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나머지 갑판원 2명이에요. 그들도 저처럼 죽은 걸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어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요. 그들이 증언을 거부하면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설득해야겠네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한 명은 부산, 한 명은 인천에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들도 가족이 있거든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민도겸 씨, 저와 정식으로 소송 대리 계약을 맺으시겠어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6년 동안 버려졌던 민도겸이라는 이름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다음 날 오 변호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진아 씨,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전략 회의를 해야 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이 서울에 온 건 6년 만이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오 변호사 외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남자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이쪽은 저희 법무법인 김준혁 변호사고요. 이분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수진 씨예요. 수진 씨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CBS 탐사보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 변호사님께 이 사건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제안했어요. 남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숨지 말아요. 오 변호사가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이렇습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명진호 선박도면 및 정비 기록, 불법 폐기물 투기 관련 내부 이메일, 회사 비서실장의 협박 녹음 파일, 사고 당시 생존자 증언 민도겸. 이 정도면 1심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동열라인이 항소할 거라는 점이죠. 김준혁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열라인 법무팀은 국내 최고 수준이에요.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묻으려 할 겁니다. 증인 매수, 증거 은폐, 심지어 언론 플레이까지. 수진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먼저 보도하면 회사 측에서 함부로 못해요. 여론의 눈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도하면 제 얼굴이 나가는 건가요? 그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음성 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어요. 다만 얼굴을 공개하는 게 증언의 신뢰도는 더 높아요. 남편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6년 동안 숨어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 숨어요. 당당하게 나서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수진 기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그럼 내일부터 인터뷰 시작할게요. 회의가 끝나고 오 변호사가 우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싸움은 길어질 거예요. 최소 1년, 길면 23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회사 측에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할 거예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끝까지 갈 거예요. 다음 날부터 수진 기자의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3일 동안 카메라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6년 전 그날의 기억, 회사의 협박, 숨어 지낸 세월까지. 일주일 후 첫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카페 2층에서 TV를 켰습니다. CBS 탐사보도, 오늘은 대형 해운사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6년 전 폭풍으로 침몰했다고 알려진 화물선, 그 이면에는 불법 투기와 선박 부실 정비, 그리고 생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대 기업의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6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민도겸입니다.
6년 전 동열라인 소속 화물선 명진호에서 기관사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선박 도면과 내부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이것은 명진호의 정비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용접 부분 점검이 2년 동안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회사가 생존자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당시 회사 비서실장이 병원에서 민도겸 씨를 협박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민도겸 씨 선택하세요. 죽은 걸로 처리되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 아니면 살아있다고 밝히고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것.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글쎄요. 기관장 보셨죠? 그 친구 어제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자살이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녹음이 끝나자 화면이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내와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 친구들, 심지어 6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아야, 방송 봤어. 내 남편이 살아있었구나. 오빠 정말 대단해. 용기 내줘서 고마워.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동열라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명진호 침몰 사고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였습니다. 일부 생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회사를 음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뉴스에는 6년 전 마성도 회장이 기자회견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회사는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하던 회장의 모습과 남편의 녹음 파일이 교차로 방송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동열라인 불매운동, 마성도 구속하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틀 후 해양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도겸 씨 당시 사고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에는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해운산업비리 특별조사위원회였습니다.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저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당시 회사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으셨습니까? 남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죽은 걸로 처리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생존자였던 기관장이 의문사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추궁했습니다. 동열라인 마성도 회장, 이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네. 비서실장이 회장 지시로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당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오 변호사가 일어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회사 내부 이메일이 있습니다. 마성도 회장이 직접 사고 처리 방안을 지시한 메일입니다. 화면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생존자 관리 철저히. 언론 노출 절대 불가. 필요하면 금전적 보상도 고려. 발신자는 마성도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6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아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6년 동안 기다려줘서. 저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린 부부잖아요. 다음 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동열라인 본사에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회계장부, 이메일 서버, 모든 자료가 압수됐습니다. 마성도 회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협력사들이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마성도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뉴스 화면에 회장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민도겸 씨 협박 사실 인정하십니까? 불법 투기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씨, 좋은 소식이에요. 검찰이 회장을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정말요? 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들었어요? 회장이 구속될 거래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어깨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아직 멀었어요. 재판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6년 전 남편을 앗아갔다고 생각했던 그 바다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성도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오 변호사와 김준혁 변호사가 검사 측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에 마성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6년 전 기자회견에서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기립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마성도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협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마성도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민도겸 씨를 증인석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습니다. 마성도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이 눈을 피했습니다. 증인, 6년 전 사고 당일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이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경보에도 강행된 출항, 정비되지 않은 선박, 침몰하는 배, 물에 빠진 동료들, 모든 걸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피고인의 비서실장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어떤 협박이었습니까? 죽은 걸로 처리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협박의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6년 전 병원에서의 대화였습니다. 마 회장님 지시입니다. 조용히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제 가족은요? 걱정 마세요. 죽은 걸로만 처리해 주시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주 법정에 나갔습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당시 명진호에 함께 타고 있던 선원의 가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 남편도 그날 죽었어요. 회사에서는 보상금 몇 천만 원 주고 끝이었어요.
남편 시신도 못 찾았어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동열라인 전 직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오래전부터 불법 투기를 해왔어요. 정비비를 아끼고 그 돈으로 로비를 했어요. 정치인들한테, 해경 간부들한테. 증언이 쌓일수록 마성도 회장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5번째 공판날 결정적인 증인이 나왔습니다. 당시 함께 생존했던 갑판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며 침묵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죽은 걸로 처리하라고요.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왜 이제야 나오신 겁니까? 민도겸 씨가 용기를 냈는데 저만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제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의 증언 후 인천에 있던 또 다른 갑판원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저도 같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6년 동안 돈을 받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3명의 생존자 증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공판날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마성도는 이윤만을 추구하며 선원들의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사고 후에는 생존자들을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였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마성도 회장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선원들에게,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유족들, 시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마성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협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벌금 50억 원을 부과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끝났어, 진아야. 정말 끝났어. 마성도 회장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6년 전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오 변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두 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도겸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추모제를 지내던 그 방파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영정사진 대신 작은 나무패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도겸 1986-2025 진실을 지킨 사람. 남편이 그 패를 모래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살아있는 거야. 민도겸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6년 전과 같은 파도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오빠. 뒤에서 리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리안이 서핑보드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재판 이겼다며요? 축하해요. 리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리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마워, 리안아.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그럼 아저씨 다시 바다 나가요? 위험하잖아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너 서핑하는 것만 구경할 거야. 바다는 너희 세대한테 깨끗하게 넘겨줘야지. 리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깨끗하게요? 응. 더 이상 쓰레기 버리지 않는 바다. 안전한 배들만 다니는 바다. 저는 남편의 손과 리안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셋이서 같은 방향으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쪽 차례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끝까지 보여주는 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6년 전 이 자리에서 혼자 울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리안이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를 타는 아이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아야. 응? 다시 시작하자. 카페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번엔 제대로.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열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임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와 함께 해양 안전 개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선박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어 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해양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박 정비 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해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정말? 네. 이제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전화 너머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카페를 확장했습니다. 2층을 늘려서 해양안전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 변호사, 수진 기자, 그리고 당시 함께 싸웠던 생존자들과 유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이 리본을 끊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공간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바다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방파제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매주 나오는 곳이 됐습니다.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을 확인하는 장소로. 진아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남편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였지만 이제 그 파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리안이 저 멀리서 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여전히 저희 카페에 와서 공부를 하고 주말이면 서핑을 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컸네. 그러게요. 우리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리안이가 우릴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리안이 없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네. 우리는 방파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카페 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골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늦으셨네요. 바다 보고 왔어요. 요즘 매일 바다 보시네요. 바다가 이제 좋아요. 예전엔 무서웠는데.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이 물었습니다. 진아야, 후회 안 해? 뭐려? 나 때문에 6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힘들었을 텐데.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오빠를 다시 찾았으니까. 그리고 진실도 밝혔으니까.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6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서로를 믿으며 나아가는 삶. 악은 바다에 버려도 떠오릅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